안녕하세요. 써니북 타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압록강은 흐른다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그저께부터 어제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읽고 있습니다. 그저께 24가지 이야기 중에서 앞부분 6가지 읽었고요. 어제는 10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어제의 분량까지 해서 2가지 이야기를 제가 생략했습니다. 좀 길고 지루한 부분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뺐습니다. 오늘 나머지 6가지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미 만세의 절규 소개. 우리들이 3학년 때 일이었다. 어느 날 오후 안과 강의가 끝나 강의실에서 나오다가 상규라고 하는 나와 친한 학생에게 붙들렸다. 그는 나지막한 소리로 내일 저녁 중요한 회담이 있는데 식당 남운헌에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러기를 약속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물었다. 상규는 나를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전문학교의 많은 학생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그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했다. 한국 민족은 곧 부정한 일본 정책에 대한 일종의 시위 운동을 감행할 것이며 전 한국인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학교의 믿을 만한 몇몇 한국 학생들에게 우리들도 참가해야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상규에게서 초대받은 이권은 좀 조심스러운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저녁 과제를 빨리 마친 다음 우리 민족이 일본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이야기했다. 선거법 또는 자국의 군대를, 그것도 아니면 자치를,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것일 거야. 이거는 언짢게 말했다. 물론이지. 우리들이 참가한 것이 관청에 드러나는 날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봤니? 물론 나도 그걸 생각하고 있어. 우리들은 더욱 심할 거야. 정부 직속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고마움 때문이라도 결코 정치적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될 것이야. 이제야 우리들이 참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큰 문제가 나타났다. 우리들은 아무런 의무도 지우지 않고 우리들에게 고상한 학문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고마웠다. 우리들에게 국비로 여러 가지 관광을 시켜주었고 또 유명한 학자며 승려, 정치인에게 안내해 주었다. 이거는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심사숙고하였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우리들도 우리 전 민족에 관계되는 일이 생긴다면 같이 해야지. 그렇긴 해. 너의 의견은? 나는 잠자코 있었다. 제기랄. 그는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이 행동하자고 그는 말했다. 말할 필요 있나? 이튿날 저녁 우리가 남운헌 식당에 도착했을 때 약 10명 가까운 학생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시위운동은 벌써 상당히 준비되어 있고 다만 국립학교 학생만이 모르고 있다고 상규가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반외놈이라고 하며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긴장하여 상규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시위운동에 참가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또 무엇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참석하기를 원했다. 그 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유구한 문화와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또 일본 놈은 얼간이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들 했다. 우리들은 맨 처음 발명된 인쇄의 활자며 거북선, 도자기 기술, 특별한 종이와 우리들 조상이 이 세계의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하였던 여러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비교적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인 이건까지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잘 됐어,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마치 우리 의과 전문학교 학생들은 시위의 최후의 장애였던 것처럼 보였다. 운동에 참여할 대중들은 멀지 않은 목적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상규는 우리에게 시위에 대한 새로운 준비며 국기며 삐라며 행진 질서 등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첫 시위는 3월 1일 오후 2시에 종로의 탑골 공원에서 개시된다는 중요한 보도가 들어왔다. 그날은 말할 수 없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내가 잠이 깨었을 때 이건은 벌써 일어나 제복을 입고 서 있었다. 나는 그즈음 며칠 전부터 전염병 때문에 결석을 하고 강의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정오에 공원으로 와. 그는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다. 그래야지. 거기서 만나 같이 시위를 해야지. 그렇고 말고. 그는 나가면서 삐죽이 웃었다. 우리들은 밤새 잠을 설쳤던 것이다. 그래서 납처럼 무거운 고단함이 나를 이불 속에 파묻혀 있게 했고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게 했다. 내가 공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경관들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있었다. 담장 내부는 단 10발짝도 걷지 못하게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이건도 다른 어떤 학생도 그 근처에서 아무리 찾아보았으나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담장 구석에 서서 학생들이 입구로 몰려들어 오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깊은 정적이 감돌았고 나는 누군가가 이 조용한 가운데 연단에서 독립선언서를 읽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 잠깐 동안 침묵이 계속되더니 다음에는 그칠 줄 모르는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좁은 공원에서는 모두 전율하였고 마치 폭발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공중에는 각양각색의 삐라가 휘날렸고 전 군중은 공원에서 나와 시가 행진을 하였다. 우레 같은 만세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삐라를 날리며 행진하였다. 나도 한 장 받아서 선언문을 읽었다. 일본에 의한 한국 민족의 합병은 부당하며 앞으로 효력이 없다고 쓰여 있었다. 한국인은 자유로운 민족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소유하였으니 그 권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나는 몇 번이고 선언서를 읽었으며 행진 대열에 참가하였다. 공원 입구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한 뭉치의 삐라를 주면서 짧게 명령하였다. 뿌려라. 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나는 놀라고 질려 서 있다가 엉겁결에 삐라를 받았다. 지금이야! 몇 사람이 부르짖었다. 학생들이여, 소년들이여, 때는 왔다. 다른 사람들도 부르짖었다. 여자들은 울며 감격하여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경관들은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내의 길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었다. 다만 관청과 영사관에만 중무장을 한 경관들이 학생들의 어떤 폭력 행위가 있지 않을까 하고 날카롭게 감시하고 있었다. 저녁 때에야 시위 행진은 방해를 받기 시작했다. 우리들의 행동의 자유는 점점 좁혀졌다. 우리들이 행진하거나 행진하였던 구역은 경관과 병정들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고 점점 폐쇄 당하였다. 우리들이 프랑스 영사관 앞에서 자유민족임을 거리낌 없이 선언한 다음 총독부로 행진하려 할 때 우리들은 완전히 포위당하였다.
도로는 차단되었고 모든 도로의 양면에는 중무장한 경관이 한가운데는 병정들이 네 줄로 서 있었다. 잠깐 동안 양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치하고 있었으나 곧 병정의 전열에서 희게 빛나는 총검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였다. 맨 앞줄의 군중들은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었으나 뒷줄에서는 공포에 쌓여 후퇴하였다. 이로써 국면을 잃고야 만 것이다. 거기엔 비탄의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병정들은 이 순간에 우리들을 큰 도로에서 내몰았고 거기서 다른 군대가 우리를 다시금 몰아냈다. 나는 조금도 다치지 않고 곧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 내가 다시 일어났을 때는 이미 어두워 있었다. 그런데 이권은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를 찾으러 다시 밖으로 나갔다. 바깥은 삼엄하였고 거의 행인이 없었다. 어두컴컴한 길 양편에는 기관총을 든 병정들이 서 있었으며 잇따라 검은 장갑차가 지나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샛길로 돌아서 동무들을 하나씩 찾았다. 그러나 이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나는 아무런 소득 없이 하숙집을 한 집 한 집 들러보았다. 그러다가 순찰 중에 있는 상규를 어느 길 모퉁이에서 만났다. 그는 거의 모든 친구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권을 합하여 5명의 동료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 밤 12시가 지나 집으로 돌아왔으나 방은 아직도 비어 있었다. 밤은 서서히 처량하게 지나갔다. 이튿날 아침 상규가 이권과 다른 네 친구는 경상을 입고 감방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고는 감금된 동무들에게 식사를 차입시켜 주려고 하였다. 그동안 민족 봉기는 바람과 같이 대도시와 소도시에서 시장과 마을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었다. 또한 고향에서는 다른 동무들과 함께 기섭과 만수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학생과 중학생 다음에는 상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노동자와 농부들이 마지막으로 한국인 관리까지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총독부는 곤경에 빠져 계속 일본 군대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군대는 10년 전 우리나라가 합병될 때와 같이 낮이나 밤이나 행군하였다. 도처에는 살상으로 인해 여기저기 붉은 피로 물들고 있었고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어느 마을에서는 전 주민이 교회에 갇힌 채 그냥 불타고 말았다. 낡은 감옥과 유치장이 확장되고 새로 건축되었으며 경관들은 종일토록 고문을 하였다. 서울 학생들은 4번째 시위 후에 지하로 잠복하여 비밀운동을 시작하였다. 나는 삐라 제작하는 일을 맡기로 하였다. 동경 정부는 반란의 군사적 진압을 계속하였으나 총독 하세가와를 해임하고 후임으로 사이토 해군 대장을 한국으로 보내어 사실적인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는 우선 이제껏 세무원이었거나 교사였거나 통역관이었거나 의사였거나를 막론하고 제복을 입고 일본 칼을 찼던 모든 관리들을 무장 해제시켰다. 민중의 공포의 대상이던 헌병은 해체되고 경관들의 고문도 금지되었다. 한국인의 봉급은 일본인의 것과 같아졌고 언론의 자유가 선포되었다. 또한 한국인 학교는 일본인 학교와 평등하게 되었으며 서울에 제국대학을 창설하였다. 이상하게도 이 이화 정책과는 반대로 3.1운동에 가담했던 자에게는 중형이 가해졌다. 재판소는 소요자를 구형하기 위해 바빴고 경찰은 운동의 모든 참가자를 적발하고 체포하기에 분망하였다. 추격당하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도망가야 했다. 나는 학생복을 벗어버리고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불안의 전 시기를 통하여 나도 몇 번인가 서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은근히 어머니에게 보고하였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몹시 걱정하였다. 내가 겪고 지내온 모든 것을 상세히 이야기했더니 어머니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는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지난 한 달 동안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피곤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침울한 얼굴로 말하였다. 너는 도망쳐야 한다. 도망? 나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무의식 중에 말했다. 나는 무서우리만큼 크고도 불가피한 피로를 느꼈기 때문에 무엇을 깊이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렇단다. 너는 달아나야 한다. 어머니는 거듭 말하였다. 국경인 압록강 상류에는 아직도 경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들었다. 거기에서는 북쪽으로 도망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많은 학생들이 도망치다가 체포되었고 또 사살당했기 때문에 나는 도망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머니에겐 그 위험은 별반 대단스럽지 않은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국경선을 넘는 데 성공하였고 또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는 또 그렇게 하여 국경 저편의 어디에서든지 여권을 만들어 나의 학문을 계속하기 위하여 유럽으로 여행하도록 힘써 보아야 했다. 유럽이란 말부터가 나에게 용기를 돋우지 못했다. 나는 유럽에서의 공부가 모든 면에서 얼마나 어려우며 또 언어 한 가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시아 학생에게는 만만치 않은 장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꾸만 반복하여 말하였고 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어머니 말씀대로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언젠가 닥쳐올 위험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머니와 멀리 헤어져 있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시위운동에 참가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이튿날 저녁 어머니와 나는 이별해야만 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 더 머물러 있는 것을 말렸다. 내가 국경을 넘기까지는 아무도 나의 출발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어머니는 가벼운 양복과 은 회중 시계와 돈 보따리 같은 조그마한 버드나무 고리를 주었다. 그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처럼 꿈꾸었던 다른 세계의 여행에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다. 안개와 어둠을 무릅쓰고 어머니는 마을에서 나가는 길을 멀리까지 바래다 주었다. 너는 겁쟁이가 아니다. 어머니는 잠자코 오랫동안 걷다가 말하였다. 너는 자주 낙심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충실히 너의 길을 걸어갔다. 나는 너를 무척 믿고 있단다. 용기를 내거라. 너는 쉽사리 국경을 넘을 것이고 또 결국에는 유럽에 갈 것이다. 이 애미 걱정은 말아라.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릴 거야. 세월은 그처럼 빨리 가니 비록 우리가 다시 못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슬퍼 말아라. 너는 나의 생활에 많고도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단다. 자, 내 아들아, 이젠 너 혼자 가거라. 압록강은 흐른다. 나는 국경에 있는 커다란 강에 다다랐다. 도처에는 사람의 키만큼이나 큰 갈대가 여기저기 서 있었다. 밭과 노는 매우 드물어서 나는 잘 통과할 수가 없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무장한 병정들이 순시하였고 총성이 울렸다. 도피자가 가장 많이 왕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새벽에는 더욱 총성이 잦았다. 나는 지극히 조심스러운 농부나 어부의 도움으로 다음 마을까지 인도되어 어떤 조그마한 어부의 초가집에 닿았다. 거기서 사공이 강을 건네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다음 날 밤에는 나와 똑같이 강을 건너려는 두 학생이 왔다.
그들은 나보다 더 어린 것 같았다. 창백하게 겁에 질려있는 그 중의 한 소녀는 17살도 채 안 된 것 같았다. 그는 말없이 앉아서 줄곧 앞만 응시하고 있었으며 도망치려고 한 것을 후회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 이튿날 밤에야 어떤 늙은 어부가 나타나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우리들은 달빛이 밝아 쉽게 발견될 것 같아서 떠나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사공은 달빛이 밝을 때만 국경 경비가 그리 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들은 그를 믿고 갈대밭 사이로 난 거의 알 수 없는 조그마한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1시간 남짓이나 도망쳐서야 한 작은 숲에 닿았다. 사공은 짧게 휘파람을 불었다. 저만에서도 비슷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두 어부가 나타나 우리들을 인도하여 갈대 사이를 한참 더 걸어 마침내 강변에 도달하였다. 우리들은 깜짝 놀랐다. 여기 강물은 하구에 가까워서 강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마치 바다처럼 멀고도 넓었다. 우리들이 꼼짝 않고 서 있는 동안 어부들은 한참 서로 속삭이더니 잠자코 통나무처럼 된 배를 뗏목에서 풀었다. 이 배는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두 사람만이 간신히 앉을 수 있었다. 한 어부가 우리들을 한 사람씩 이력 편주에 태우고 넓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지극히 조용하고 소리 없이 넓은 강 위를 노를 저으며 갔으므로 마치 영원의 항해 같이 신비스럽게 느껴졌다. 강 한 복판에 들어섰을 때 우리들은 멀리서 몇 방의 총성을 들었다. 나와 함께 탄 어부는 웃으면서 잠자코 있으라고 손짓했다. 나중에야 그는 그것이 철교에서 내리쏘는 경고의 총성일 것이라고 속삭였다. 빛나는 수면 위에서는 결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으리라. 우리들이 강 건너편에 도달했을 때에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어부는 우리들에게 다음 중국 국경 도시까지 3시간이 걸리는 길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고는 작별했다. 우리들은 잠시 동안 그대로 서서 세 척의 배가 서서히 고국으로 노저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묵묵히 낯선 만주 땅의 자갈길을 걷기 시작했다. 우리들이 중국 도시에 도착하여 어부가 가르쳐준 대로 한국 음식점을 오랫동안 고생스럽게 찾았을 때는 벌써 날이 밝았다. 우리는 곧 잠에 떨어졌다. 그날 오후에 우리들은 서로 헤어졌다. 우리 셋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애는 장춘으로, 나이 많은 애는 심양으로 출발하였다.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중국의 거리를 걸어갔다. 사람들은 좁은 거리에 범람하였고 금 글씨로 쓰인 많은 간판이 걸려 있었으나 건물은 검고 사람들의 의복은 푸른 빛이었으므로 음울하게 보였다. 이곳은 한국 도시보다 훨씬 더 생기가 있었고 시끄러운 것 같았다. 도처에는 생소하고 이상한 냄새가 감돌았다. 나는 도시를 떠나 한 번 더 강을 보기 위하여 언덕으로 올라갔다. 조용히 푸르게 빛나는 강은 저녁 노을에 잠긴 양쪽 언덕 사이의 모래밭으로 흐르고 있었다. 아주 가깝게 반 킬로미터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였다. 나는 강 건너편 사람들의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그물을 널고 있었다. 부인과 처녀들이 집 앞에 앉아서 저녁에 끓일 콩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것 같았다. 어린 아이들은 장난치며 씨름을 하고 있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고국을 이 무한한 만주 벌판과 분리시키고 있는 국경의 강은 막을 길 없이 흐르고 흘렀다. 이 편은 모든 것이 크고 음침하고 진지하였으나 저 편은 모든 것이 잘고 쾌활하였다. 언덕에는 빛나는 초가집들이 산재해 있었다. 또한 많은 굴뚝에서는 벌써 저녁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멀리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산맥과 산맥이 연달아 물결치고 있었다. 산은 햇빛에 빛났다.
또 다시 황혼의 아름다운 빛에 물들었다가 서서히 푸른 인해에 잠겨갔다. 나는 먼 남쪽의 골짜기며 시내가 있는 수양산을 눈앞에 보는 듯 했다. 소년 시절 언제나 저녁 음악을 들었던 2층 탑 건물도 눈앞에 선했다. 나는 한 번 더 저 남쪽에서 들려오는 황홀한 음악을 듣는 것처럼 착각에 빠졌다. 소리 없이 압록강은 흘렀다. 어느새 날은 저물어 어두워지고 나는 다시 언덕을 내려와서 철도로 걸어갔다. 기차가 북쪽으로 달리는 동안 음울한 하늘이 무한한 평야를 덮고 있었다. 이 드넓은 평야는 나를 무척 놀라게 하였다. 내가 고향에서 산과 언덕과 개울 그리고 좁다란 협곡만을 보아온 까닭이리라. 나는 드넓은 평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 언제나 약간 언덕진 것을 상상하였지 이처럼 평평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아무런 고지도 저지도 없이 그냥 평탄하기만 했다. 어디선가 폭풍이 일어나 두꺼운 먼지구름이 몰려왔다. 나는 옛날에 몽고족과 만주족의 기마대군이 어떻게 해서 몰려온 것인지를 상상할 수가 있었다. 남쪽은 하늘이 맑게 개어 창백한 달빛이 온 벌판을 비치고 있었다. 만주의 수도인 심양도 역시 이러한 무방비 평야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그 육중한 성벽은 무서운 성의 인상을 주었다. 중앙아시아에서 불어오는 폭풍과 몽고 사막에서 날려오는 먼지에 둘러싸인 이 성이 바로 아시아의 절반까지 확장된 만주 세력의 본거지였다. 나는 마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나는 거기에서 이전엔 마적이었고 오늘날 만주지방을 낡은 제도로 지배하고 있는 장장님 장군이 살고 있는 궁전을 보았다. 성벽 밖에 있는 처형장의 광경은 무섭기 짝이 없었다. 이 처참한 처형장의 한가운데에는 처형 행위가 집행되는 큰 정자가 서 있었다. 그 주변에는 처형된 자의 묘가 있었다. 묘 앞에는 한결같이 비와 먼지로 바랜 나무 묘비에 이름, 연령, 직업이 적혀 있었다. 심양의 기차역에는 대합실이 없었다. 아무런 덮개가 없이 강한 정오의 햇빛이 비치는 곳에 나를 국경으로 실어다 줄 황색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기차는 곧 10,000원이 되었고 을에 연발하는 기차의 출발을 기다렸다. 이미 가을인데도 날은 무더워 점점 견딜 수 없었다. 기차는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발차하였다. 이 급행차 출발에 모두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자 곧 기차는 예상치 않았던 급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푸른 하늘 아래 옛날에는 중국과 만주 간의 무인 완충지대였던 700마일의 요동 평야를 지나갔고 밭과 즙과 묘지를 지나갔다. 한 번은 근처에 항만이 나타났고 또 한 번은 멀리서 산정과 산맥이 떠올랐다. 기차는 자꾸만 저 오랜 역사의 중국을 향해 달려갔다. 저녁이 되었다. 승객들은 좁은 의자나마 몸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씩 잠들기 시작했고 또 차례로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 동안에도 기차는 바래만을 따라 서쪽으로 질주했다. 한밤중에야 달이 반쯤 조명한 차내를 비치기 시작했다. 내가 잠깐 동안의 깊은 잠에서 깨었을 때 기차는 이미 정거에 있었다. 내 옆에 앉았던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나도 그의 시선을 따랐다. 아직 새벽의 반 어둠에 쌓여 있었으나 높고 푸르게 빛나는 산이 하늘에 솟아 있었고 그 위에는 회백색으로 빛나는 담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위대한 제왕 진시 황제가 쌓게 한 만리장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전율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역사책에서 배운 것은 결코 전설이 아니었다. 2000년 전 을에 번영하는 나라에 침입하는 야만족을 방비하기 위해 돌멩이를 산 높이까지 짊어지고 올라가 이 요새를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사람들이 저 위에서 일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낡은 성벽은 푸른 하늘에 점점 더 밝게 빛났다. 중국과 만주의 국경 도시인 산해에 관해 점거하였다. 관리가 여행자의 모든 짐을 완전히 조사하기까지 한나절이 걸렸다. 모든 중국 사람은 처음에는 짐을 푸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만을 이야기했다. 관리는 그것을 참을성 있게 듣고는 그래도 짐을 풀어야겠다고 말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여객은 물었다. 그 속에 아편이 들어있지 않나 봐야 하오. 없습니다. 중국인은 또 한 번 말하고는 웃었다. 그렇지만 짐 내용을 직접 봐야만 하겠습니다. 관리도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이 새 규칙이니까요. 3명의 관리가 마침내 우리 객차 안을 떠날 때까지 조사는 계속되었다. 우리는 숨을 내쉬었다. 차는 천천히 전진하였다. 긴 절차를 통과해서는 조심스럽게 이민족의 문지방을 넘었다. 만리장성이 우리를 둘러쌌다. 나는 천진에서 북경으로 가지 않고 시간을 아낄 심산으로 곧 남경행 기차를 탔다. 북경도 또한 볼만한 도시이긴 하나 나 자신은 북쪽에 위치한 중국의 기질보다는 오히려 타타르 민족의 기질을 더 가진 이 도시를 보고 싶은 욕망이 컸다. 남경행 열차에서 볼만한 것은 잘 익은 보리밭 사이를 따뜻한 가을 햇빛 아래 도도히 흐르는 강이었고 붉고 푸른 돛을 단 수많은 돛배의 신기한 광경이었다. 그것은 수나라의 향락적인 황제가 제국의 남쪽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만들게 했다는 바로 그 삼천리 운하였다. 그 배는 절세 미인이 비단 그물로 낮에는 천천히 달빛 아래에서는 더욱 천천히 끌고 갔다고 한다. 그는 아마 그보다 2000년 전쯤에 이 밭들을 방황하면서 인류에게 사치와 명성을 경고했던 위인을 잊었으리라. 우리는 공자가 탄생한 노나라를 달렸다. 지금은 산둥지방이다. 그의 현명함 때문에 오늘도 중국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평화스러운 민족이 된 것이다. 나는 얼마나 공자의 묘에 가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의 묘에 참배하고 적어도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나는 나의 갈 길을 재촉해야만 했다. 나는 그가 한 번쯤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마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축복 같은 가을 하늘 아래 숲속에 숨겨져 있는 회색 지붕이며 누런 곡식 이삭이며 나무와 관목이 있는 작은 언덕이 전개되어 있었다. 다음 날 저녁 기차가 점거했을 때는 아주 캄캄하였다. 모든 사람이 기차에서 내렸다.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서 바꾸어 타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들을 따라 내렸다. 나는 갑작스레 잠에서 깨었기에 정신이 없었다. 우리는 한 사람씩 좁은 통로를 지나 어둡게 빛나는 물처럼 보이고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은 평판 앞에 섰다. 수없이 많은 배의 작은 불빛이 알지 못할 어둠 속에서 흘러내릴 것 같은 물 위를 흐르고 있었다. 나는 어떤 까닭 모를 전율을 느꼈다. 나는 주저하면서 높은 건물을 돌아 선교에 가서 크고 빛나는 원청정에 양자강이라고 쓰여있는 글을 읽었다. 여기가 바로 그 역사도 오랜 양자강이었다. 조그마한 배가 한 척씩 많은 여객을 태워 어두운 강으로 나가 남경을 향하여 남으로 저어갔다. 배 아래엔 그 많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숱한 시인이 이 강을 찬양했다. 이 강물은 오미산 아래의 평야에서 적벽에서 치산에서 동정호에서 흘러내렸다.
그처럼 자주 동정호에 관해서 강남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던 나의 누이가 이 오랜 물 위에 내가 탄 배가 떠있는 것을 알기나 하랴. 그렇게 나를 위해주시던 어머니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쯤 어디에 있는지 알기나 하랴. 그리고 그처럼 소동파를 이야기하던 아버지는 이미 잠들어 대지의 품속에 계시고 모든 것은 고요히 침묵을 지키고 어둠 속에서 뱃전의 물소리만이 철렁거렸다. 강을 건너자 수많은 목재가 깔리고 천장이 있는 길과 도로를 지나 역마차가 나를 어느 여관으로 안내하였다. 이튿날 우연히도 같은 집에 기숙하고 있는 고국 사람이 남경의 여러 구경거리를 안내해 주었다. 이곳은 북쪽 도시에 비하여 모든 것이 섬세하고 생을 즐기고 있었고 심양의 이중 삼중의 담 대신 이곳에는 운하와 수양버들이 있었다. 북쪽에서는 힘센 병정들이 총을 들고 순시하는데 여기서는 섬세한 부인들이 배를 저었다. 가느다란 창살이 있는 집들, 날씬하게 올라간 지붕, 운하에 걸려있는 나무 다리는 물과 잘 조화되어 빛나고 있었다. 오후엔 역마차를 타고 명나라 태조의 묘를 참배하러 시외로 나갔다. 이 황제는 약 500년 전에 중국을 지배했고 원제국이 파괴한 이전의 제국을 재건하였다. 그는 애당초 걸식을 하는 중이었고 그의 첫 귀의자도 역시 거린이었다. 그러나 그 중은 거린이면서도 비밀 계획을 품었고 또 그의 눈에는 때때로 아는 사람만이 아는 초인적인 광채가 발했다. 한국에서 전해지는 전설은 이 걸식 승이 한국의 황해도 태생이라고 했다. 작은 한국은 언제나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그 중은 전 한반도를 걸식한 다음 만주로 갔다. 거기서 유명한 이성계를 만났다. 이 두 젊은이는 한 외롭고 늙은 여자가 살고 있는 작은 집에서 나를 밝혔다. 노파는 두 사람을 떡과 술로 대접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난한 노파는 매우 고귀한 술잔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금으로 된 것이고 하나는 은으로 된 것이다. 장래에 자신 만만한 지배자로 자처하는 이성계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금잔을 나에게 주고 은잔은 저 거지에게 줄 테지. 그러나 노파는 이성계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였다. 이성계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위대한 사람이 조그마한 일 때문에 쓸데없이 굴 것인가. 이튿날 이 두 사람이 노파에게 하직하고 막 길을 떠나려 할 때 노파는 이성계의 소매를 잡고 말했다. 저 사람 혼자 중국으로 가게 해라. 너희 길은 동방에 있다. 이 순간 중은 작별하려고 돌아섰다. 그때 이성계는 그의 눈에서 초인적인 빛을 보았다. 그 후 이성계는 한국으로 돌아와 왕조를 세웠다. 그때 그는 같은 시기에 중국의 명왕조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큰 범의 석상이 서 있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1시간이 더 걸렸다. 석상으로 둘러싸여 급경사가 진 길을 천천히 올라가서 여러 개의 대문과 마당을 지나 거의 산처럼 크고 앞을 가로막은 둥근 언덕에 닿았다. 서양역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대숲을 지나 시내로 돌아왔다. 시원한 바람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나는 젊은 남녀를 만났다. 그들은 이야기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산보하고 있었다. 수천 년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돌아가는 길의 남경 땅은 얼마나 좋았는지. 어떤 버들가지도 새 소리도 산들 바람도 또한 어느 식당도 나에겐 친숙한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에는 그리 크지 않은 녹색과 금색으로 단장된 아늑한 방에서 우연히 만난 그와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면서 그는 동양 사람이 잘 아는 중국 생활이며 남경의 구경거리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여기서 공부한 뒤에
이웃 도시에서 선생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자정이 지나서야 우리는 작별하고 나는 위층에 있는 조그맣고 푸르게 칠해진 노침대가 있는 침실로 올라갔다. 화장대와 흰 장롱과 수 놓은 양산이 좁은 방을 채우고 있었다. 중국의 하늘. 상하이에 도착하자 나는 한국 해외 유학생 고문을 찾아 유럽에 갈 나의 소원을 이야기했다. 그는 말투로 보아 북쪽 사람인 것 같았고 또 마음씨 좋게 생긴 중년의 신사였다. 나의 출생지와 학력과 가정 사정을 묻더니 중국 정부의 증명서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만 나에게 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우정으로 친절을 베푸는 관리에게 독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오래 계속되었다. 아름다운 가을, 날이 한 주일씩 자꾸만 흘러가서 결국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 비가 오기 시작했다. 우기가 시작된 것 같았다. 언제나 종일토록 아침부터 밤까지 가랑비가 내렸다. 공기는 점점 더 서늘해졌고 나는 방에서 덜덜 떨었다. 방은 한국처럼 밑에서 불을 떼어 덥게 하지도 않았고 화로나 난로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내 주변을 산보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밭까지도 1시간 이상이나 걸어야 했다. 왜냐하면 대도시는 사방으로 끝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도 심양에서와 마찬가지로 평평하였다. 언덕도 시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만주에서와 같은 폭풍우조차 없었다. 빗방울이 힘없이 회백색 하늘에서 날려와서는 검게 포장된 도로에 깔렸다. 저녁 때에야 서쪽 하늘이 밝아지고 약간 붉은 빛이 비쳤다가는 곧 젖은 황혼에 사라지곤 했다. 넓은 들판엔 안개가 급히 퍼져서 나무와 숲을 감싸고 나중에는 길까지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어찌 된 셈인지 들판의 조그마한 돌무더기에 있는 검게 오칠한 관만이 안개에 묻히지 않고 귀신처럼 떠올랐다. 그러고는 또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어느 날 저녁 종종 나와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한국 사람이 나 이외에도 증명서가 없어서 유럽으로 여행하지 못하는 몇몇 학생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실제로 나와 똑같이 외로운 방에 앉아서 행운만을 기다리고 있는 4명의 한국 학생을 차차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여름에 이곳으로 왔었다.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프랑스로 가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거의 반년 동안이나 허송하며 증명서를 기다렸다. 그 때문에 용기를 잃어 여행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머물러서 더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매일 밤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장기를 두고 몸을 데우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 또 그들이 많은 책에서 읽고 아는 프랑스의 생활에 관해서도 가끔 이야기하였다. 그들 중의 봉근이라는 사람은 그가 아주 어릴 때 이미 프랑스에 가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독일의 몇몇 도시도 알고 있어서 만약 우리들이 참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나를 독일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분간은 음울한 파우강 거리에 앉아서 우리는 장기를 두어야만 했다. 나날이 우리들의 용기와 희망은 줄어들었다.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새 봄이 되었다. 큰 여객선이 차례로 항구를 떠나 서양으로 항행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날이 온 것이다. 우리들 모두 증명서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위하여 물건을 사고 짐을 꾸리며
밤이나 낮이나 준비를 하느라고 일대 혼란에 빠졌다. 우리들이 차를 타고 항구로 향하는 들에는 흐린 햇빛이 비쳤다.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의 홍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큰 여객선을 잠시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 섞여 거의 끝이 없는 것 같은 계단을 올라갔다. 수없이 많은 통로를 지나 마침내 우리들이 공동 선실이 있는 갑판에 도달하였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손을 흔들어 소리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우왕좌왕했다. 깊은 고동 소리가 나더니 거선은 천천히 바다로 향하였다. 해변에서는 오랜 여행을 축원하는 뜻으로 커다란 꽃불을 터뜨렸다. 손짓하는 사람들이며 해변이며 집들은 서서히 한 직선으로 뭉쳐 들어서더니 없어지고 말았다. 기저귀 한 번 더 울린 다음 기선은 양자강 강어귀를 떠나서 높은 파도 한 가운데로 들어갔다. 하늘은 누렇고 어둡게 덮여 있었다. 배는 적당한 바람과 지나가는 가랑비 속을 조용히 흔들려서 남쪽으로 항행하였다. 저녁에 나는 송왕조의 비극적인 종말을 머리에 떠올렸다. 전쟁에 차례차례 패하여 거대한 전 중국은 몽고의 말발굽에 짓밟혔다. 약한 황실은 왕궁에서 다른 왕궁으로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도달하였다. 무자비한 몽고 장군은 추격을 계속하여 그의 함대는 황제의 배까지 접근하였다. 그 배에는 공포에 떨고 있는 12살의 세자와 찬란한 송왕조의 최후의 봉사자인 재상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낙양을 바라보다가 송왕조의 옥새를 자기 가슴에 매달고 그 아이를 껴안아 함께 파도 속으로 뛰어내렸다. 그것은 천년도 훨씬 전에 남진하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방금 지나고 있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거친 파도 위에 황혼이 깃들었다. 외로운 정크선이 우리 길을 가로질렀다. 나는 선실로 내려갔다. 소정의 여비에서 얼마쯤 할인된 여비를 지불한 우리들 극동 학생에게는 배의 머리에 있는 큰 화물실을 비워서 이른바 학생 선실로 고친 방이 할당되었다. 거의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여기에 잠자리를 마련하여 누워 있었다. 어둠침침한 불빛 아래서 나는 좁은 통로를 더듬어 왼편 깊숙한 구석의 내 잠자리까지 갔다. 여기에서 모든 고향 사람들이 모여 항해가 끝나는 동안 같이 지내야 했다. 중국 학생과의 재미있는 대담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현대의 중국말은 우리들이 서당에서 배운 한문과는 완전히 발음이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의 한 명만이 현대 중국어를 유창하게 했고 나는 조금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의 대화를 할 때는 자주 붓을 잡아야만 했다. 각 글자의 의미와 문장의 문체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발 후 3일 만에 사이공에 입항하였다. 우리는 상륙하였으나 좋은 안내자를 얻지 못하여 별로 구경을 하지 못했다. 목적 없이 열대 식물이 울창한 공원 같은 곳을 방황한 뒤에 우리들은 동물원에 도달하였다. 모두들 고단하였기 때문에 더운 오후의 나머지를 여기에서 지내고 말았다. 바람이 불어 시원해졌을 때에야 우리는 갈대밭 사이의 보도를 걸어서 배로 돌아왔다. 나는 안남의 집들을 많이 못 본 것이 매우 섭섭하였다. 이 나라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와 너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남에 관해서 거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일찍 5명의 안남 학생들이 우리들과 같은 선실에 함께 있게 되었을 때의 나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안남에서도 사용되는 중국 글자의 도움으로 나는 그들과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안남 학생들도 우리들이 한국에서 온 것을 알자 매우 기뻐하였다. 오랫동안 잠자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들 중 한 명이 펜으로
한국은 북쪽의, 안남은 남쪽 예의국의 관문이라고 썼다. 바다를 건너가며 우리들이 탄 배가 남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점점 더워졌다. 싱가포르 근처에서는 햇빛이 곧바로 내리쬐어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 지독한 더위가 나로 하여금 아주 나쁜 눈병을 얻게 한 원인이리라. 어느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두 눈을 무엇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내 두 눈은 몹시도 빨갛다고 했다. 나는 곧장 선의에게 달려갔다. 그는 잠시 동안 검사한 후에 웬 진홍빛 약을 바르고 붕대로 꼭 묶었다. 그는 나에게 무슨 병인가도 말하지 않고 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싱가포르의 상륙은 계속되었다. 내가 의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먼 빛으로 남아 보기 위하여 붕대를 풀었더니 염증은 더욱 악화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단지 눈앞에 반짝이는 빛만이 보였을 뿐이다. 아픔은 타는 것 같았다. 의사는 햇빛에 의한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선실에 누워 있을 것을 지시하였다. 나는 그의 충고에 순순히 응했고 사실 시원한 선실이 바깥보다는 한결 나았다. 나는 가만히 누워서 성난 파도 소리만을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잠이 들고는 또 깨어 다시 파도 소리를 듣곤 했다. 내가 다시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수마트라 해협을 지나 인도양을 항해하고 있었다. 먼 곳에나 가까운 곳에서나 아무런 정크선도 섬도 해안선도 보이지 않았다. 사방팔방으로 짙은 청색 하늘 아래에 파도만이 있었다. 그렇더라도 눈을 뜨고 누워 천막 그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즐거웠다. 한국 사람은 중국 학생들처럼 책을 읽는 데 열중하지 않았다. 중국 학생의 대부분은 대개의 시간을 그들 숙소에서 마음대로 시원한 곳을 찾아 책을 읽기 위해 머물러 있었다. 책을 들고 있지 않은 중국 학생은 거의 없었다. 그 반면에 책을 읽고 있는 한국 학생은 더욱더 드물었다. 안남 학생들도 책을 읽긴 읽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락소설이었고 중국 학생들처럼 교과서를 읽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읽고 있는 소설이나 이야기의 일부분은 안남 말의 책이었고 다른 일부분은 프랑스 말의 책이었다. 그들은 프랑스 책을 읽을 때는 잠자코 읽었으나 안남 소설을 읽을 때는 반쯤 노래하듯 낭독하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웃었다. 웬일인지 그 책 읽는 소리가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왜냐하면 북쪽에 사는 한국 사람도 또한 그처럼 읽기 때문이다. 나는 고향을 생각했다. 갑판 위에는 극동 학생 외에 싱가포르에서 탔을 것으로 보이는 인도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학생이 아니었고 따라서 우리 선실에 속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1등이나 2등 선실에 속하지도 않은 것 같았다. 그들은 언제나 갑판 위에 있었고 그 위에서 잠자코 식사하였다. 그들은 한 젊은 부인과 두 백발 노인 그리고 한 늙은 부인이었다. 갑판 한가운데 자리를 잡아 집과 담요로 살만하게 만들어 놓았다. 오랜 옛날 700 내지 800년 전에 많은 한국 학자들이 불경의 원천을 캐내기 위하여 인도로 갔었다. 그들은 우선 전 만주, 몽고, 쿠쿠놀, 티베트 고원을 2년 이상이나 걸려서 서역의 경의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하여 걸었다. 이 방황자의 대부분은 아마 도중에서 죽었을 것이며 그중 몇 명만이 다행히도 히말라야 산맥을 넘을 수 있었으리라. 마침내 경이로운 열대세계에 도달하여 금빛 전각 앞에서 인도의 현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의 심경을 어찌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갑판 위에 있는 인도인은 퍽 조용한 사람들인 것 같았다.
그들은 잠자코 앉아서 종종 속삭였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 파도의 무한한 넓이를 부동 자세로 보고 있었다. 콜롬보에서는 비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잔교로 달려가 실론 섬을 소개하려고 하는 안내자를 따라갔다. 사이공에서는 안내자가 없어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들과 섞였다. 많은 사람의 무리가 천천히 시내로 움직였다. 도시는 조그마한 인도의 상점 외에는 유럽 양식의 집들이 서 있어서 서울이나 상하이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으나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배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침내 시내를 벗어나 대나무 못과 종려나무 재배지를 지나 어느 큰 집이 외로이 서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박물관이라고 했다. 거기엔 수천 주의 불상이 서 있었다. 안내자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하고 우리들은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완전히 피로해질 때까지 안내자를 따라다녔다. 우리들 사이에는 많은 예술가와 승려가 있었다. 이들은 이 짧고 귀중한 시간을 불상 연구에 바치려고 하였는지도 모른다. 관람객의 대부분은 설명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불상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조용히 서기만 하면 곧 주머니에서 안내서를 꺼내 읽었다. 그러고는 저 귀찮은 팁의 문제가 일어났다. 그것은 안내했던 시간보다도 오래 시간을 잡아먹었다. 그러고는 출범에 늦지 않기 위하여 숨가쁜 걸음으로 우리는 배로 돌아왔다. 이튿날은 구름을 쓸어버린 것처럼 하늘이 깨끗하고 맑게 개어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다. 순수하게 짙은 푸른색 하늘에서 태양이 비쳤다. 가파는 거의 비어 있었다. 더위를 잘 견디는 것처럼 보이는 인도 사람들까지 모두가 시원한 선실에 남아서 책을 읽었다. 저녁이 되자마자 가파는 활기를 띄었다. 배에 모여있는 모든 민족의 여행자들이 가판으로 나와서 각기 자기들대로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 사람들끼리도 다섯이 모여 말 잘하는 김씨의 자기 고향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고향 사람 하나가 약간의 술과 얼마 안 되는 프랑스 과자를 준비해 왔다. 우리들은 차례로 저녁 이야기 때에 약간의 먹을 것을 가져오는 것이 몇 주일 전부터 습관이 되어 있다. 이 과업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술과 기타 음료는 식사 때 곁들이는 것으로 마개를 딴 뒤에 제공되었고 이때 외에 더욱이 저녁에는 기타 기호품의 판매는 허락되지 않았다. 우리들은 우리 중의 누구 하나가 거짓 발작을 일으켜 식당 보이에게 강장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하기엔 여간 설득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얼마 되지 않은 배당에도 우리들의 기쁨은 더욱더 컸다. 한때 고려 왕조의 수도였던 고도 송도에서 자라난 김은 유명한 집안의 수많은 일화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차례로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들은 뱃머리 아주 가까운 다리께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장소였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파도 소리에 섞였다. 우리는 학문적인 이야기로 깊이 파고드는 중국 사람도 방해하지 않았고 서로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인도 사람도 방해하지 않았다. 안남 사람들은 우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들의 숙소는 많은 상자로 만들어져 있었다. 한국어, 중국어, 인도어가 하나의 독특한 소리의 혼돈으로 짜여졌다. 때때로 일제히 조용해졌다가는 또 벌집처럼 와글거리곤 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모두가 침묵을 지켰다. 한 사람 한 사람 잠들기 시작하였다. 다만 우리 김씨만이 고향에 관해서 조용히 이야기했고 여객선 폴르카 호만이 달빛 밝은 인도양의 어느 곳을 항해하고 있었다. 마르세유 항구.
배는 홍해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부티에 기항하였다. 이런 괴상한 이름은 내 평생 처음 들었다. 나는 우리 배가 석탄 때문에 이 외떨어진 아프리카 한 모퉁이에 입항한다고 들었다. 이 항구는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모래가 깔린 언덕에는 입구에 종려나무가 두 그루 서 있는 흰 집 한 채만이 있었다. 사람들은 일사병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불과 몇 사람만이 상륙하였다. 한국 사람들도 오랫동안 국리한 끝에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나무 한 그루 없는 타는 듯한 해안을 건너갔다. 직사광선의 아래의 모든 것은 비참하게 보였다. 돌로 쌓은 제방이며 모래 언덕이며 조그마한 정원을 뒤로 한 카페에서는 흑인 아이들이 부채질하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 육지 내부로 들어갔다. 우리는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들은 한 작고 외로운 집 앞에 섰다. 이것은 마치 인도의 학교처럼 보였다. 늙은 한 인도인이 벽 가운데에 앉았고 약 20명의 어린이들이 벽을 따라 입구에 이르기까지 앉아 있었다. 모든 어린애 앞에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손으로 쓴 독본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원주민 마을에 갔다. 두 줄의 집들이 좁은 거리에 서 있을 뿐이었고 길은 햇볕에 타고 있는 사막에서 다른 사막으로 향해 뻗어 있었다. 집 안팎에는 흑인 남녀가 서서 그들의 크고도 맑은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좁은 거리로 갔다가 속히 되돌아왔다. 사막 한가운데의 이 마을은 얼마나 외로워 보였는지 몰랐다. 우리들은 입구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곧 우리 배로 돌아왔다. 그곳엔 졸졸 흐르는 시내도 없고 과일 나무도 물결 치는 곡식 밭도 없었다. 다만 두 개의 빈약한 그늘을 지워주는 집의 대열만이 있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요한 달밤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는 홍해를 항행하였다. 어느 이른 아침 봉군이 나를 깨워 갑판으로 인도하였다. 시나이산.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주 먼 거리에 검푸른 빛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산정을 가리켰다. 그날 밤 우리들의 배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였다. 큰 여객선은 모래 언덕 사이의 좁은 물길을 고생스럽게 간신히 지나갔다. 좌우로 쓸쓸한 풍경이 창백한 달빛 아래에 전개되었다. 천천히 우리들이 걷는 것보다도 별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휘황찬란한 창을 수없이 가진 배가 처참한 빈 사막을 미끄러져 갔다. 점차로 공기는 험악해졌고 파도는 높아졌으며 때때로 시원한 바람이 갑판 위에 불었다. 다시금 봄이 왔다. 배는 고요히 흔들리면서 짙은 청색의 지중해의 하늘 아래로 나아갔다. 북쪽에는 크고 작은 섬이 나타났다. 봉근이 나에게 속삭였다. 그리스 섬들이다. 그때 나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 그리스? 나도 부르짖었다. 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을 비록 멀리에서나마 바라보았다. 산호초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안개에 쌓인 채 그것들은 유럽 해변을 따라갔다. 오후 늦게 파도는 높아졌다. 해는 두꺼운 구름 뒤로 사라졌고 점점 더 어두워졌다. 선원들은 돌아다니며 곧 태풍이 닥칠 것을 알려주며 선실로 들어가기를 권했다. 곧이어 굵직한 빗방울이 떨어졌고 파도가 심하게 출렁거렸다. 차차로 갑판은 비었고 태풍이 불어왔다. 거선은 자꾸만 더 기울어지고 바다의 거품 속에 마치 호두 껍질처럼 춤을 추었다. 배의 반이 파도에 잠기고는 곧 올라와서 다시금 깊이 가라앉으려고 하였다. 선실에서는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배도 신음하고 키키 소리를 내면서 폭풍우와 싸웠다. 그것은 밤새 계속되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제껏 한 번도 그런 폭풍우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튿날 아침에는 모든 것이 마치
환영처럼 사라졌다. 해가 빛나고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하였다. 배는 아무런 요동 없이 떠갔고 시실리 섬의 에트나에서는 봄바람의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우리들의 배는 유럽 땅을 밟기 위해 점점 더 육지에 접근해 갔다. 기선은 메시나 해협을 지났다. 산이 가까워졌다가는 멀어졌다. 집들이 서 있는 언덕이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햇볕 든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보았다. 기차가 해변을 따라 터널로 들어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마침내 유럽 땅을 밟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감격해 어쩔 줄을 몰랐다. 우리들이 마르세유 항구에 입항한 것은 정오 조금 뒤였다. 그러나 잔교가 내려져 2,000명이 넘는 긴 대열이 천천히 움직이기에는 무한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극동에서 온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함께 머물러 각자의 짐을 든 채 유럽 땅 위에 서 있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려야만 했다. 프랑스에 있는 중국 학생회 회장이 우리들을 인수하여 도와주기 위해 이리로 온다고 했다. 그러나 그 역시 우리를 어디로 안내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 같았다. 우리들은 오랫동안의 상의 끝에 먼 길을 행진하여 어떤 미지의 학교처럼 생긴 건물의 큰 운동장에 도달하였다. 여기서 회장은 긴 인사말 뒤에 우리들에게 객지의 풍속과 습관을 존중할 것이며 5,000년 문화 민족의 후손으로서 모든 일에 신중히 행동해야 된다고 충고하였다. 공자라도 낯선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풍습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 연설 후에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방에 불려가서 많은 귀중한 충고를 받았다. 거기서 우리들은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및 가지고 온 재산을 제시했고 체제 허가를 얻었다. 그리고 여러 프랑스 대학의 보도와 그 외 유용한 서류를 얻었다. 그리고 한 그룹씩 학교 운동장을 떠났다. 봉근과 나 둘의 차례가 되어서 짧은 상의 후에 나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었다. 봉근은 나를 독일에 데려다 주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할지. 우리는 프랑스에 머물려고 하는 다른 모든 길 동무들과 작별하였다. 나의 두 고향 사람만이 계속 영국으로 여행하려고 하였다. 우리들은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상의하였다. 봉근은 나에게 처음으로 파리 시가를 구경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내가 독일에서 학습을 시작하면 후에 이런 기회가 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오늘 밤으로 독일로 여행하기를 원했다. 저녁이 되자 무엇인지 모를 커다란 비애가 나를 엄습하였다. 나에게는 그것이 유럽 땅 위에서의 첫 황혼이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내가 공부할 곳인 나의 목적지의 길을 떠나고 싶었다. 봉근은 한참 동안 지도를 들여다보더니 리옹, 디종, 스트라스부르크를 통한 길을 선택하였다. 우리들은 역에 가서 곧 출발하는 기차를 탔다. 나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한 늙은 부인 옆에 조용히 앉았다. 봉근은 프랑스 사람 사이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는 곧 잠이 들었다. 꽈리에 붉게 타는 향수. 날은 다시금 밝아졌고 우리 둘만이 착간에 있었다. 다른 여객들은 이미 밤새 내린 것 같았다. 밖에는 아직도 어두운 아침 햇빛 아래 밭과 시내와 마을과 언덕들이 마치 돌아가는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기차는 흔들리지 않고 북으로 달렸다. 야, 이것이 유럽이다. 봉근이 소리치고는 웃었다. 그는 다시금 여기에 온 것을 매우 기뻐하면서 우리들이 보는 밭, 집, 교회, 옷,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프랑스에는 회색 지붕이 많고 독일에는 붉은색 지붕이 많다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프랑스 사람과 독일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받고 탔고 저녁 때에야 라인강을 건너 밤새 달려 이튿날 아침 비로소 내가 처음에 머물러 있게 될 중부 독일의 작은 도시에 도착하였다. 봉군이 처음 유럽에 왔을 때 여기서 얼마 동안 살았으며 나에게도 대도시보다 쉽게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고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해 주었다. 우리들은 큰 공원 같은 곳을 지났다. 비현실적으로 엷은 녹색이 아침 햇빛에 범람하고 있었다. 강을 건너고 옆길로 접어들어 잠깐 걸으니 봉근은 어느 정원 문 앞에 섰다. 이젠 다 왔어. 봉근이 웃으며 소리쳤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 망설이다가 배를 눌렀다. 이윽고 한 부인이 나타나 봉근과 반갑게 제외의 인사를 나눈 뒤 집으로 안내하여 1층의 넓은 방으로 인도하였다. 그런 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오랜 상의가 계속되었다. 마침내 봉군이 나를 자기 집에 받아들이겠노라는 그 부인의 말을 전했다. 일주일 동안 그는 내가 익숙해지는 것을 돕기 위하여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고는 그는 밤차로 다시 프랑스로 갔다. 우리들이 함께 정거장에 갔을 때 그는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독일의 풍속과 습관을 한 번 더 일러주었다. 봉근은 무엇보다도 내가 많이 이야기하기를 권고하였다. 너는 너무 말이 없고 너무 많이 생각한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침묵은 오래된 동방에서는 아직도 미덕으로 인정되나 서방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여기선 그게 비사교성의 표시로 심지어는 거만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언제나 이야기하는데 같이 섞여 대화를 나누어라. 무엇에 관한 이야기든지 간에 날씨나 기후나 또는 음식이나 옷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과 사교하는 동안에는 땅에서 살고 있는 이상엔 언제나 철학적인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유럽 사람도 땅 위에서 살고 있으며 즐겨 세상 이야기를 한단다. 그의 고마운 충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의 어휘는 아직도 지극히 적었기에 말이 서툴러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였고 봉근이 독일어 학습에 좋다고 권한 책만을 파고들었다. 내가 처음으로 읽은 책은 녹색의 하인리히였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기 때문에 봉근은 나에게 권고한 것이었다. 나는 이 책까지도 천천히 읽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항상 매 구절마다 단어를 찾아야 했고 또 어려운 문장은 그 뜻을 명백히 이해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아무도 설명조차 해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설명마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나는 외로이 매일처럼 눈이 필요하여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읽고는 생각하고 또 읽고는 생각하였다. 그러고는 눈이 아프면 책을 밀쳐놓고 잠시 동안 휴식하였다. 나는 서편 창문으로 정원을 넘겨다 볼 수가 있었고 그 녹색이 나의 눈을 빨리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는 한 줄 한 줄 고생스럽게 또 읽어 나갔다. 밖은 온통 여름이었다. 정원이며 길에는 꽃이 피었고 향기가 그윽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면적인 안정이 없었으므로 산보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쯤 학문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이 어려운 말을 배우게 될는지 몰랐다.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면 아직도 낯선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 생생하였다. 늦은 저녁 시간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나는 시내를 따라 거닐거나 버드나무 아래의 벤치에 앉았다. 조용히 흐르는 물의 광경은 나를 기쁘게 하였다. 시내는 가볍게 찰랑거리며 내 앞을 흘러내렸다. 나는 언제나 저 물이 자꾸만 흘러서 결국은 한국 서해안에 어쩌면 연평도에
어쩌면 외로운 송림만에 닿으리라 하고 생각하였다.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 푸른 하늘 아래 이 섬과 이 폭우가 스쳐 지나갈 때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곧 북편에 암석 많은 수양산이 솟아올랐고 조그마한 기선은 조심스레 용지에 들어갔었다. 나를 배에서 데려가기 위하여 기섭, 용마 그리고 만수가 와 있었다. 이 친구들과 다시 만나 웃으며 농담하며 고향의 들을 건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마을을 찾아갈 때에는 얼마나 기뻤던가. 어머니는 대문에 서서 나를 맞아들였었다. 너는 다시 이 애미한테로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어머니가 즐겁게 웃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리고는 우리들, 나와 동무들은 매일 산 위 못에서 목욕했고 목욕 운동장에서 정구를 했으며 저녁에는 우리 집 마당에 모여 앉아 이야기했고 또 노래했다. 만수는 황홀하게 피리를 불었다. 용마는 그가 갓 읽은 톨스토이의 소설을 곧잘 이야기했다. 기섭은 언제나 조용했으며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들었고 또 웃었다. 세 사람이 다 우리 어머니를 아주머니라 불렀다. 종종 마음씨 좋은 구월을 구슬러 내서 채전으로 보내어 익은 참외며 수박을 따오도록 했다. 내가 동무들과 모여 앉아있을 때면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기쁘게 생각하고 즐겨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지금 어머니는 뭘 하고 계실까? 주무시고 계시는지 깨어 계신지, 빈 마당에 홀로 앉아 고독의 감정에 잠겨 계시는지, 지금도 이 담이 작고 약한 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젠 어머님이 알지 못하는 멀고 먼 다른 세상에 있어 더 보호할 수 없는 이 아들을. 어디서나 달리아가 피었다. 그것은 석양에 황홀하게 빛났다. 나는 첫 번 책을 이미 다 읽었고 이젠 명상시를 읽고 있었다. 이 책은 첫 번 책보다 훨씬 나았다. 왜냐하면 이젠 단어를 찾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가을이 빨리 다가왔다. 아침과 저녁은 이미 싸늘하였다. 저녁 노을이 시내 위에 걸렸고 길에는 언제나 낙엽이 바람에 휘날렸다. 나는 어머님이 경작지에 가 계시리라고 생각했다. 벌써 가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님은 송림의 돌다리 아주머님에게 가 계시는지 아니면 강물의 수암의 집에 가 계시는지 산촌 석탑에 가 계시는지. 석탑 마을에서는 밀만 생산되었고 너무나 산중에 있어 들어가기 힘들어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오랫동안 좁고 경사진 길을 걸어야만 했고 또 넓고도 돌 많은 냇바닥을 건너야만 했다. 나는 날마다 한 번씩 고향에서 소식이나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체국에 가보았다. 그러나 언제나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내가 유럽에 도착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나는 내 편지가 한국으로 배달되지 않은 것 같았고 또 해마다 고향에서의 아무 소식 없이 이곳에서 살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언젠가 우체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알지 못하는 집 앞에 섰다. 그 집 정원에는 한 포기 꽈리가 서 있었고 그 열매는 햇빛에 빛났다. 우리 집 뒷마당에서 그처럼 많이 봤고 또 어릴 때 즐겨 갖고 놀았던 이 열매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였던지. 나에겐 마치 고향의 일부분이 내 앞에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집에서 어떤 부인이 나오더니 왜 그렇게 서 있는지 물었다. 나는 가능한 한 나의 소년 시절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 부인은 꽈리를 한 가지 꺾어서 나에게 주었다. 나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리고 곧 철이 바뀌어 눈이 내렸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성벽에 흰 눈이 휘날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흰 눈에서 행복을 느꼈다. 이것은 우리 고향 마을과 송림만에 휘날리던 눈과 같았다. 이날 아침 나는 먼 고향에서의 첫 소식을 받았다. 나의 맏 누님의 편지였다. 지난 가을에 어머님이 며칠 동안 앓으시다가 갑자기 별세하셨다는 사연이었다.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륵 지음 전혜린 옮김. 이 책을 3일에 걸쳐서 읽어드렸습니다. 다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